여러분, 이 건축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엄청 옛날에 지어진 건축물이라서 벽체가, 구조체가 두껍고 뭔가 투박하지 않나요? 이 사진은 요즘 시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축물이죠. 아까 전에 봤던 건축물보다 뭔가 가벼운 느낌이 있고 구조체들이 아주 얇은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건축물과 이 건축물의 차이가 모더니즘과 모더니즘 이전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의 차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더니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확하게 모더니즘이 뭘까요? 일단 사전적 의미로는 근대주의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모더니즘 이전의 예술, 건축, 문화, 뭐 다양한 경제나 사회, 문화적 기반들이 전통적인 기반들이죠. 모더니즘 이전 시기를 다 전통적인 시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전통적인 기반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나서 문학적이나 예술의 경향이 바뀐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통틀어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요. 현대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하고 모더니즘은 거의 같은 거라고 봐도 됩니다. 모더니즘 이전과 모더니즘 시기에 바뀌었던 사상적 변화에 비해서는 현재하고 모더니즘과의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과거 전통과 얼마나 단절되면서 급진적으로 변화했냐면은 그 모더니즘 시기에 살고 있었던 그 마르크스는 경고했던 모든 것이 대기 중에 녹아버린다 라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우리는 이 모더니즘이라는 사상 자체가 지금 현재에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당시 사람들은 전통적인 삶을 지내왔다가 갑자기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엄청나게 빠르고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 과거에 경고했던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모더니즘 때 건축은 어떤 요소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철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입니다. 이거 에펠탑이죠? 여러분들 에펠탑 왜 지었는지 아시나요? 뭐 에펠탑의 뭐 역사적 가치 그런 거를 떠나서 지은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당시 모더니즘이 발동하던 시기에 이 철을 이용해서 뭔가 거대한 구조물을 만드는 이런 기술 자체가 엄청나게 신기술이었어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기 전 시대에서 스마트폰이 막 발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와 정말 너무 신기하다 느끼는 감정을 이때 이 사람들은 철과 관련된 기술이 발전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자기들이 이 철과 관련된 신기술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에펠탑을 짓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모더니즘 시기 때 건축에 영향을 많이 줬던 요소는 유리의 발전입니다. 뭐 지금에 와서는 이런 투명한 공간, 뭐 유리로 다 이루어진 공간이 너무도 당연하지만은 이때 사람들은 아까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사진 봤었던 건축물처럼 뭔가 엄청 답답한 공간들밖에 못 봤어요. 왜냐면은 구조적으로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체는 엄청 두꺼워야 하고 그리고 이런 투명한 재료도 잘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뻥 뚫린 느낌의 아주 투명한 공간을 경험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이 유리에 대한 공학도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지은 수정궁이라는 건축물인데요. 정말 디자인적으로는 뭐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은 이때 사람들은 이런 투명하고 아주 거대한 공간을 그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당이나 뭐 이런 데서는 경험을 할 수 있었겠지만 왜 성당이 약간 좀 이런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공간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뭔가 투명하고 아주 거대한 공간이. 근데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이런 유리의 발전으로 거대하고 투명한 공간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거에 대한 감흥이 어떻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엄청났겠죠? 그 감흥이. 그래서 발터 벤야민이라는 사람은 근대화 시기에 살았던 철학자인데 이런 유리로 투명한 공간을 아케이드 공간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투명하고 거대한 공간을 보면서 엄청난 영감을 받아요. 이 모더니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라는 철학적 영감을 받아가지고 책을 엄청 많이 씁니다. 지금에서는 엄청 뻔한 공간이지만은 이런 단순한 그냥 유리로 덮여진 공간을 보고 철학적 영감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도 결국에는 이런 신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유리로 둘러싸여진 수정궁을 지어서 이제 전 세계에 자기 나라의 기술력을 광고하는 거죠. 그런데 에펠탑이나 이 수정궁이 건축가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엔지니어, 그러니까 공학 엔지니어들이 신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구조물이나 건축물 같은 임시 시설을 만들었던 거죠. 건축가들은 이때 이 기술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건축에 많이 영향을 끼친 거는 콘크리트의 발전입니다. 콘크리트도 너무 당연한
재료이지만은 이 당시에는 엄청난 신기술인 거죠. 그런데 이 콘크리트가 또 기가 막힌 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철의 발전과 함께 콘크리트가 발전되면서 두 개를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구조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쪽에서는 이 철근 콘크리트, 그러니까 철과 콘크리트를 같이 사용한 철근 콘크리트를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면은 이 철근의 연성, 약간 철근은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이런 걸 연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연성의 성질과 강력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어떠한 형태든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쉬운 철의 특성과 콘크리트의 아주 단단한 특성이 만났을 때 그 이전에는 만들어내지 못했던 형태들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건축가들은 이렇게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아직 옛날 향수에 빠져 있었어요. 어떤 향수에 빠져 있었냐면은 우리나라가 뭐 전통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것처럼 서구 유럽은 전통적으로 그리스 로마에 대한 자긍심이 엄청납니다. 찬란하고 잘 나갔던 시대인 그리스 로마 시대에 대한 향수와 자긍심으로 엄청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 건축가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만들어졌었던 건축 스타일을 계속 공부하고 그냥 반복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양식대로 안 지으면은 저 건축물은 별로다. 이럴 정도로 계속 전통 건축에만 목을 맸던 거죠. 그래서 이때 과거에 대한 동경과 향수로 가득 찬 건축 스타일을 신고전주의 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건축가들이 전통 건축 그 자체에만 집착했던 게 아니라 뭔가 전통에 대한 기념을 할 수 있는 공간들에만 집중을 했어요. 이거는 블레라는 건축가의 뉴턴 기념관인데요. 왜 뉴턴을 기념하는지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뭐 이순신이나 적양경 선생님을 엄청 동경하고 존경하고 뭔가 기념하고 싶듯이 이 유럽인들은 뉴턴이라는 이 위대한 과학자를 엄청나게 동경하고 존경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발전하니까 엄청 거대한 뉴턴 기념관을 지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건축가들은 이때 몇천 년 전 건축 스타일과 과거에 대한 전통 기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는 것만 건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건축 말고 다른 기술자들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기술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도 건축가들은 계속 이렇게 과거 양식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축 설계에 대한 현상 설계가 많았는데요. 이때 제출했던 계획안들을 다 보면은 다 이런 그리스 로마 전통 양식에 대한 평가 항목들이 많아요. 그리스 로마 전통 양식을 누가 더 잘 따랐냐에 대한 점수를 매겨가지고 가장 그 전통의 가치를 가장 잘 살린 계획안이 1등이 돼서 막 지어지고 했습니다. 지금에선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과거 전통 양식에 대한 공부만 엄청 열심히 했던 거예요. 이런 양식들을 어느 정도 창의력 있게 활용은 했겠지만은 이런 양식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건축만 계속 집착을 했던 거죠. 실제로 유럽에는 아직도 이런 전통 양식을 최고의 건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공부하고 계획하는 건축가들이 많아요. 보자르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전통 건축, 그러니까 목조주택이죠. 목조주택 양식을 답습하고 건축 계획에 활용하는 것 같은데 사실 과거에 필요했던 건축과 지금 현재 필요한 건축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전통 건축을 어느 정도 답습해야 하는 건 맞지만은 너무 과거의 전통 건축에 목을 매서 집착하는 거는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덕수궁에도 신고전주의로 지은 건축물이 있어요. 지금 가서 보면은 우리나라 전통 목조 궁궐하고 이런 신고전주의로 지어진 서양 전통 건축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뭔가 처음에 봤을 때는 엄청 신선한 느낌을 줘서 괜찮은 곳인데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건축가들이 신고전주의에 목을 메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아직 과거 속에 살고 있었을 때, 그래도 다른 어떤 디자이너는 새로운 건축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작품은 윌리엄 모리스라는 디자이너의 레드하우스입니다. 이 레드하우스는 모더니즘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적인 건축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신고전주의는 모더니즘 건축이 아닌 거죠. 모더니즘은 뭔가 과거 전통을 탈피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건축 스타일이어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건축 공간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신고전주의 사람들은 현재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건축물들을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과거 전통 건축만이 그냥 무지성적으로 과거 전통 건축물이 최고다 해가지고 계속
지었기 때문에 신고전주의는 모더니즘 건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고전주의가 활발했던 시기는 모더니즘 때가 맞는데 시기만 같은 거고 결국에 이 신고전주의는 모더니즘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 레드하우스는 왜 모더니즘 건축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평면도를 보시면 정말 지금의 건축 주택 평면도하고 크게 다를 게 없죠. 모더니즘 이전의 건축들은 공간이 중심적이고 상당히 대칭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비례를 잘 맞춰야 하고, 이때 건축물은 뭔가 신박한 형태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건축물은 위험이 있어야 하고 비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기둥들이 이렇게 나열되면서 비례하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란히 나열되어 있으니까 뭔가 엄청 위험 있고 권위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 공간을 통해서 이 공간들이 이어지니까 이 공간을 통해서 나머지 공간을 갈 수 있도록 중심적으로 중심형 공간으로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과거에는 이렇게 중심적인 공간하고 뭔가 비례감 있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좌우가 대칭되어 있는 건축물이 최고로 이쁜 건축물이었던 거죠. 근데 모더니즘이 되면서 과학적으로도 발전하고 뭔가 사상적으로도 발전하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건축물 말고 다른 더 멋진 건축물들을 잘 지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축물들을 이제 하지 말고 새로운 건축물을 해야 한다라는 디자이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레드하우스 보면 이제 평면도가 어떻나요? 중심적인 공간이 있지도 않고 대칭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재 시대에 볼 수 있는 평면도하고 비슷한 평면도를 그렸던 거예요. 물론 무조건 좌우대칭이 아니어야지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 좌우대칭을 무언가 이유가 있거나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이 좌우대칭이 돼야 한다라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서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그냥 쭉 이렇게 건축물은 좌우대칭이어야 한다라는 전통 건축 규율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건축 역사를 배울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건축물을 하는 게 최고의 이상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축물이 나오려면은 과거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을 하기 전에 몇천 년 동안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건축물을 막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건축물들이 어떤 건축물들이었고 그 건축물들의 방향이 어땠는지 파악을 하고 앞으로 나는 어떠한 방향으로 건축을 해야 할지 나침판으로서 역할을 이 건축 역사가 해주기 때문에 건축 역사를 형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건축 역사의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